지금 이 순간 세계가 한국의 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837개교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고 몽골에서는 영어를 제쳤으며 미국 UCLA는 대기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3년 유럽이 중세였을 때 조선의 한 왕이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라. 한글이 태어났고 600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과 AI 시대가 오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600년 전 그 설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네바에서 한 학자가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경력자는 대개 뒷줄에 앉는 법이죠. 앞줄은 야심가들의 자리였고 저는 빅터 아이젠하르트, 발표할 것보다는 검증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 제가 만든 문장이었고 32년간 그 문장을 증명해왔으며 그 문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UN 자문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언어정책이라는 분야에서 제 이름은 그럭저럭 무게가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오늘 제네바 회의장에서 그 문장이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국제언어정책 포럼.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동시통역 부스가 즐비한 이곳은 유럽식 권위가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학문보다는 이름이, 논리보다는 소속이 더 크게 울리는 자리였으니까요. 32년간 이런 곳을 다녀왔기에 오히려 더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발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토론이라는 이름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온 교수가 단상에 올랐고 나이는 50 중반쯤으로 보였으며 이력은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베이징 소재국립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이 화면에 떴죠.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 확산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갔고 회의장은 조용히 경청했으며 그래프가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증가 추이, 지역별 분포, 지속 가능성 예측. 모든 그래프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일시적 문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실익이 없는 언어는 결국 소멸 단계로 접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논리도 명확했고 그래프도 깔끔했으며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자, 일본 대표단,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까지 모두 수긍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래프 아래 작게 박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2015점, 9년 전 데이터였습니다. 출처는 정부 산하연구소였고 학술지가 아니었으며 검증된 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서였죠. 그것도 9년이나 지난. 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아무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도 없었고 출처를 확인하는 사람도 연도를 지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은 점점 동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만 너무 조용했죠. 32년간 학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중립이 아니었고 방관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동의였습니다. 학문의 이름으로 거짓이 통과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2년간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훈련받아왔기 때문이었죠.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됐고 그 데이터는 이미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손을 들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32년 경력이 망설이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산하연구소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것에 무게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외교적 파장과 학계 내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틀렸을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들게 한 것도 32년 경력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확인했으며 중국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뒷줄에서 손을 든 사람.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죠.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이젠하르트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냈죠.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정정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일부러 낮췄습니다.
32년간 학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먼저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빅터 아이젠하르트입니다. 언어정책을 32년간 연구해왔고 UN 언어다양성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는 이론을 처음 정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회의장이 약간 술렁였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제시하신 그래프의 출처가 2015년이더군요. 9년 전 자료로 2024년 현재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언어정책 분야에서 9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죠. 중국 교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말입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 자료는 정책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어도 학술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그럼 실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베트남이 2022년부터 한국어를 제1의 국어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중고등학교 837개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2020년과 비교해서 2023년 한국어 학습자 수가 340% 증가했습니다. 민간 어학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립대학교 정규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몽골에서는 제2외국어 선택 비율에서 한국어가 영어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기준 56.7%입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많다, 증가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았고 언제나 정확한 퍼센트로 말했습니다. 그때 중국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문화 열풍의 결과일 뿐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은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화가 날수록 제 문장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정부가 정규 교육 과정에 무언가를 편성한다는 건 유행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실익과 외교적 필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죠. 설마 베트남 교육부가 K-팝 팬클럽 회의를 보고 교육 과정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명확한 웃음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의 평균 연봉은 비숙련 노동자 대비 3배에서 5배입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 진출로 생긴 신규 일자리가 지난 3년간 12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 일자리의 70%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건 유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존의 차원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저는 한국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선정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자료로 현재를 단정하거나 정부 보고서를 학술 근거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유행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책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라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각국 교육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에 명시된 사실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번 침묵만큼은 제 것이었죠. 사회자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 교수도, 프랑스 학자도, 일본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32년간 굳게 믿어왔던 이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중국 교수의 그래프가 눈앞에 아른거렸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 말들이 자꾸만 되새겨졌습니다. 한국어는 정책이 되고 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었죠. 32년간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고 주장해온 사람이 지금 그 반대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말입니다. 검색을 시작했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밤이 깊어갈수록 커피 잔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공식 발표, 미얀마 국립대 통계, 몽골 정부 보고서 하나하나 출처를 확인했고 발표 연도를 체크했으며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말한 수치들이 모두 정확했고 오히려 더 극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으며 유행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미얀마 사례부터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양곤 국립대학교 조사 결과였는데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시청하는 비율이 37%였습니다. 더빙도 아니고 자막도 없이요. 그냥 듣고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만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3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언어를 습득한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강제된 것도 아니며 그냥 보고 싶어서 스스로 배운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찾았고 한국어 능력자의 직업별 소득 분포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청년의 평균 연봉이 비수면 노동자 대비 4.2배였죠. 영어가 2.8배였고 중국어가 2.1배였으며 일본어가 1.9배였습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파고들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이었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베트남에만 8,0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있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으며 베트남 청년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 필요한 언어를 배운다. 그런데 다시 고쳤었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언어를 배운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죠. 몽골 자료를 열었고 카자흐스탄 통계를 확인했으며 심지어 우즈베키스탄까지 찾아봤습니다. 패턴이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간 곳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증했고 한국어 능력자의 소득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정규 과정에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이건 유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32년간 믿어온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언어는 돈을 따라간다였습니다. 제국의 힘이 아니라 일자리의 힘이었고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었으며 식민지가 아니라 고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만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에 금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바뀐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지금 이 순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였을까요?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력만 따진다면 중국이 압도적이었고 문화적 영향력으로 치면 일본도 만만치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둘 다 한국보다 훨씬 오래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을까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는 검색 방향을 바꿨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문자를 찾기 시작했죠. 한자, 가나, 그리고 한글, 세 문자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학습 난이도를 조사했으며 습득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였는데 문맹 퇴치 프로그램 효율성 비교였습니다. 같은 교육 시간을 투입했을 때 문자별 학습 성공률을 측정한 거였죠. 알파벳이 평균 6개월, 한자가 2년 이상, 일본 가나가 3개월이었습니다. 한글은 며칠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확인했고 다른 연구를 찾아봤으며 언어학 논문까지 들였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이 정말로 며칠이었고 빠른 경우 몇 시간이면 읽기가 가능했으며
쓰기까지 합쳐도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는 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복잡해지는 게 당연했으며 배우기 어려운 게 오히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죠. 한글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제 연도가 명확했습니다. 1443년이었죠. 창제자도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었습니다. 창제 원리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으며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불분명하며 왜 그런 형태가 되었는지 추측만 할 뿐이었죠. 알파벳도 그랬고 한자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아랍 문자조차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설계된 문자였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번역본이었습니다. 원문은 한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으며 조합 원리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이었죠. 미학이 아니라 효율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으며 발생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쉬운 거였습니다. 규칙이 명확했고 예외가 적었으며 논리적이었으니까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조합할 수 있었고 그 조합 방식도 일관적이었으며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가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도구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아침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건물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이었죠. 1443년 한글이 만들어지던 그 해의 유럽은 중세 말기였고 문자는 여전히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며 백성들은 읽지 못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의 말입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32년간 언어 정책을 연구하면서도 조선의 네 번째 왕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고 그것도 역사적 일화 정도로만 여겼으며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의 기록을 읽고 있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믿기 어려웠으며 이게 정말 600년 전의 일인가 싶었습니다. 1443년이었습니다. 유럽은 중세 말기였고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이었으며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라틴어였고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건 성직자와 귀족뿐이었으며 백성들은 문맹인 게 당연한 시대였죠. 그런데 조선의 왕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읽었습니다. 번역본이었지만 그 뜻은 명확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고자.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미학이 아니었고 권위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 효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빠르게 배워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15세기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를 봐도 지배층이 백성의 문해력을 걱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문자는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게 통치의 기본이었으며 무지한 백성이 다스리기 편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원리는 과학적이었으며 동시에 철학적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었으며 미음은 입의 모양이었죠. 소리가 나는 방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모음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아래 아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했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은 거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소리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호를 만들었으며 그 기호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600년 전에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경외감이 컸습니다. 한글에는 예외가 거의 없었고 규칙이 일관적이었으며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모든 요소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조합 방식이 직관적이었으며 쓰는 순서까지 논리적이었죠.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공학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목표는 단 하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종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다. 본질을 본 것이다. 문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의 본질은 접근성이며 접근성의 핵심은 단순함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고 수백 년 된 돌담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으며 유럽의 역사가 그 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는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문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설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문자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도 분명했죠.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요? 600년 동안 조용했던 문자가 왜 21세기에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 봤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문자는 주로 손으로 썼고 붓이나 펜을 사용했으며 종이 위에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문자의 효율성보다 문화적 권위가 더 중요했죠. 한자가 여전히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이유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 복잡함 자체가 교양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고 키보드가 생겼으며 문자를 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쓰지 않았고 입력해야 했으며 그 입력 속도가 생산성을 결정하기 시작했죠. 문자 입력 방식을 비교해봤습니다. 중국어 입력은 복잡했습니다. 병음이라는 발음 기호를 치면 같은 발음의 한자들이 주르륵 나왔고 그 중에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했으며 문맥을 고려해서 변환해야 했습니다. 입력, 변환, 선택, 세 단계였죠. 일본어도 비슷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한자 후보들이 떴고 역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가나와 한자를 섞어 쓰는 구조 때문에 더 복잡했습니다. 영어는 달랐습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바로 단어가 완성됐고 변환 과정이 없었으며 입력 즉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빨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더 빨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는 순간 글자가 완성됐고 변환도 선택도 필요 없었으며 소리 나는 대로 치면 그대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히읗, 아, 니은을 순서대로 누르면 한이 완성됐고 기역, 리을을 누르면 글이 됐으며 중의성도 없었고 예외도 거의 없었죠. 저는 타이핑 속도 비교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입력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자료였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어는 140, 일본어는 130이었습니다. 변환과 선택 때문에 느렸죠. 한글은 85였습니다. 영어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음성 인식이 중요해졌고 AI, 비서가 등장했으며 사람들이 문자를 타이핑하는 대신 말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인식, 정확도를 비교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AI, 비서가 각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측정한 자료였죠. 영어가 95%, 중국어가 88%, 일본어가 90%였습니다. 한글은 97%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치했고 발음, 규칙이 명확했으며 예외가 적었습니다. AI가 학습하기 쉬웠던 거죠. 규칙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중의성이 적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600년 동안 조용했던 이유와 지금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모두 설명됐죠. 손으로 쓰던 시대에는 한글의 효율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붓으로 쓰나 펜으로 쓰나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입력 속도가 중요해졌고 변환 과정이 생산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으며 음성 인식, 정확도가 사용자 경험을 결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요소에서 한글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600년 전의 설계가 21세기 기계를 만났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기계에게도 쉽다. 세종은 컴퓨터를 몰랐습니다. AI도 몰랐고 스마트폰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가 추구한 효율이라는 본질이 600년을 건너뛰어 지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데이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태국까지 확인했고 패턴도 명확했으며 이유도 알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갔고 일자리가 생겼으며 돈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예외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검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어의 본거지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이었죠. 만약 그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죠. 영국 교육부 통계부터 찾아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고등학교 외국어 수강 현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였습니다. 프랑스어가 15% 감소했고 독일어가 22% 줄었으며 스페인어도 8% 떨어졌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식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기타 외국어 항목만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열어봤더니 한국어였습니다. 2018년 347명에서 2023년 2840명으로 늘었고 8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교가 먼저 개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요청했고 청원서를 냈으며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런던의 한 공립고등학교 사례를 찾았습니다. 2022년에 한국어 과목을 신설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몰려서 추첨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180명이었고 학교 측은 당황했으며 결국 2개 반을 더 만들어야 했죠. 왜 배우고 싶은지 학생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16살 소녀가 답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요. 14살 소녀가 말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취업도 아니었고 스펙도 아니었으며 생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결이었죠. 번역이라는 필터 없이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 통계가 있었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감소세였습니다. 스페인어가 9% 줄었고 프랑스어가 18% 감소했으며 독일어가 23%, 중국어가 16%, 일본어가 12% 떨어졌습니다. 한국어만 달랐습니다. 2013년 12,229명에서 2023년 22,456명으로 늘었고 10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83.6%였죠. 다른 언어들이 모두 하락하는 동안 혼자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늘고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에서도 늘었지만 정작 급증한 곳은 중소규모 주립대학들이었습니다. 학생 자치회가 학교 측에 한국어 과목 개설을 요청했고 학교들이 하나둘 응답하기 시작했으며 일단 개설되면 수강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UCLA 사례를 봤습니다. 2019년 한국어 초급반이 하나였는데 2023년에는 5개로 늘었고 그래도 모자라서 대기자가 200명 넘게 있었으며 학교 측이 강사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왜 배우는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45%,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38%,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 그냥 재밌어 보여서 5%, 취업은 12%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연결되고 싶어서 배우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동남아시아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는 돈이 됐고 일자리가 있었으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달랐죠.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고 강요도 없었으며 그냥 원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고 주체적이었으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유행의 언어가 아니다. 선택의 언어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32년간 믿어온 이론.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는 문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죠. 힘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었고 제국이었으며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력이었고 연결이었으며 선택이었죠. 모든 변화에는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확산을 둘러싼 세계의 반응을 정리하다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관심했거나 관망하는 입장이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에 편성하거나 지원하는 곳도 있었죠. 그런데 딱 두 나라만 달랐습니다.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고 유독 공격적으로 부정했으며 유독 일시적 현상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부터 추적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어 확산에 대한 보도를 찾아봤고 논조가 일관적이더군요. K-팝 열풍에 따른 일시적 현상, 경제 의존의 부산물,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소멸, 실용성 없는 감정적 선택,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무시였죠. 데이터로 맞서지 않았고 통계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단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시적이다. 곧 끝난다. 의미 없다. 저는 반문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일시적이라면 왜 계속 언급합니까? 만약 정말 의미 없다면 왜 신경 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경제 의존의 부산물이라면 왜 중국, 자본이 넘치는 지역에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미얀마 사례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중국 자본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어를 배워야 했죠. 돈도 중국에서 오고 일자리도 중국 기업이 만들며 영향력도 중국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얀마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현지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인을 데려옵니다. 우리는 단순 노동만 하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교육하고 승진시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길이 보입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중국 자본은 종속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은 기회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채와 고용, 지배와 협력, 막다른 길과 출구. 선택은 당연했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중국과 달랐습니다. 관영 매체보다는 민간 여론이 갈라져 있었고 세대별로 극명하게 나뉘었으며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기성세대 논조를 봤습니다. 한국 문화는 일본 것을 베낀 것. 품질이 떨어진다. 일시적 유행, 곧 지나갈 것. 경계와 부정이었고 때로는 혐오에 가까웠으며 한국어 확산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고 사설 학원이 늘어났으며 온라인 강좌 수강생이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가 약 50만 명을 넘었고 그중 70% 이상이 30대 미만이었으며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K-팝 가사를 보면 우리 J-팝보다 솔직해요.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고 동경이었으며 어쩌면 탈출구였습니다. 일본 사회의 경직성에서 감정 억압에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였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불편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식 가치관을 벗어나려는 시도였고 정체성의 균열이었으며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 이탈을 두려워한다. 일본은 정체성 이탈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언어가 밀린다는 건 권력이 밀린다는 뜻이다. 중국어가 동남아에서 밀리고 있었고 일본어가 자국 젊은이들에게조차 외면받기 시작했으며 그 자리를 한국어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반박하지도 않았고 논리로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대신 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은 반박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노트는 데이터로 가득 찼고 커피는 너무 많이 마셨으며 32년간 믿어온 이론은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학자는 예언가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할 뿐입니다. 과거의 언어는 총을 따라갔고 제국을 따라갔으며 식민지를 따라갔습니다. 강요되었고 강제되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언어는 매력을 따라가고 선택을 따라가며 연결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강요된 언어를 버리기 시작했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 선택 중 하나가 한국어입니다. 왜 한국어인가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한 사람이 본질을 보았고 효율을 설계했으며 그 설계가 디지털 시대를 만나 작동하기 시작했죠.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설계의 승리입니다. 의도의 승리이고 본질의 승리이며 600년을 건너뛴 통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